자, 법학 개론 과목이고요. 목차를 통해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학 개론 이 교재는 법에 대한 법학을 입문하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전체 법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예, 설명을 해주는 과목이고요. 어, 지금 여기 이 교재는 총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우리 방송대 법학과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지 같이 곁들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법학 일반 이론이고요. 네, 요거에서는 전체적으로 법학이란 무엇인지, 법학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런 장이 되겠고요. 법학은 이제 항상 촉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촉론과 강론으로 모든 법학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촉론에서는 그 개념이라든지 뭐 이념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개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이제 강론에서는 좀 이제 자세한 그 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1장과 2장이 촉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1장과 2장의 그 큰 주제는 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2장에서는 기초법학이라고 되어 있는 장 이름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법 사상사회나 법 철학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철학적인 부분 또 법사학적인 부분 또 법이 이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우리 방송대 법학과에서는 법사상사 또는 비교법, 법철학, 법과 사회 이런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상사는 3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법철학은 3학년 2학기, 법과 사회는 4학년 1학기 이렇게 해서 우리 과목들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헌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을 얘기할 때 기본 6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기본 6법의 헌법, 4장의 민법, 5장의 형법, 6장의 상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6개를 보통 기본 6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하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헌법의 기초, 통치 구조, 통치의 기본 구조, 기본권의 기초 이론 이렇게 해서 헌법은 3개로 과목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국제인권법, 인권법 이런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4장 민법은 크게 이제 3과목으로 주어져 있고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4학년 때 부동산 법제 그리고 뭐 친족 상속법 해서 요거는 이제 가족법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민법의 과목들이 우리 법학과에서 배우게 되고요. 이제 5장 형법, 형법에서는 이제 1학년 때 형법 총론, 1학년 2학기 때 형법 강론, 그 다음에 4학년 때 형사 정책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2학년 때 상법 기초,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주식회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 7장에 이제 행정법이 있고요. 행정법은 일반 행정, 개별 행정 이렇게 해서 3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여기 이제 환경법이라고 있는데
환경법도 아마 행정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이제 8장 민사소송법. 요거는 이제 소송과 강제 집행이라는 과목 이름으로 배우게 되고요. 형사소송법은 이제 형사소송법 과목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국제법. 국제법은 이제 국제법이라고 해서 4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요. 국제사법은 우리 법학과에서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사법도 우리 법학개론 이 교재에서 다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의 노동법. 노동법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공정거래, 사회보장법을 각각 배우게 되고요. 또 경제 관련 법에서는 공정거래, 소비자법, 세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총 13장인데 15장이나 16시간에 걸쳐서 요거를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법학 일반 이론. 자, 1장은 아까 말씀드린 총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 우리 법을 배우게 됐으니까 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2절에서는 법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법계는 뭐냐면 이제 계보라고 하는데요. 법이 그 국가에서 고유한 법이 계속 이제 발전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법이 계수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법의 계보가 어떤 계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장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크게 뭐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대륙법과 영미법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구분을 해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3절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법원은 이제 법을 판단하는 그 기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법원이라고 하고요. 4절에서는 법의 영역, 요거 이제 법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가 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법률 관계, 또 거기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배우게 되고요. 자, 6절은 이제 법의 적용과 해석, 이제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그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데 1장은 전반적으로 큰 주제라고 얘기하면 법이란 게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세부 내용들을 총 6개 분류해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법의 어원을 통해서 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법은 이제 노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모스와 피시스가 있습니다. 노모스는 우리가 보통 인간이 인위적으로 또는 강제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법의 개념이고요. 이제 이 노모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피시스라는 건데, 피시스는 자연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의 어원은 서양에서는 노모스였다.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피시스였다. 이제 로마 시대에서는 이제 저스라는 과 렉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저스는 추상적인 법, 렉스는 실제 그 국가 기관을 통해서 만든 실제 규범을 이제 의미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법이 이런 개념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고요. 동양에서는 보통 삼수변에 뭐 갈 것자를 쓰는데 이게 형벌을 의미하고, 그 삼수변은 이제 아무래도 물이 각각 그릇에 담길 때 어떤 그릇에 담길 때마다 그 그릇을 닮아가는 것처럼 공평한 분쟁 해결을 의미한다. 법의 어원은 이제 이렇게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법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를 통해서 법을 한번 살펴보는 장인데, 총 5가지로 이 책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네, 법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통제, 두 번째는 분쟁을 해결하고, 세 번째는 부를 재분배하고, 네 번째는 개혁적인 기능, 다섯 번째는 교육적 또는 계몽적인 기능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본 거니까 교재를 보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입니다. 다음, 법의 이념. 이념이라는 뜻이 법이 지향하는 그 목적입니다. 법의 목적. 법이 지향하는 목적, 이게 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법의 이념이 무엇이냐? 독일의 철학자가 라드부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라드부르가 법의 이념을 3가지로 법의 이념을 표현을 했는데, 요게 이제 현재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통설로 여겨지고 있는 법의 이념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합목적성,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를 한다. 법이라는 건 이 3가지를 지향을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의, 법이 목표로 하는 그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의가 되겠고요. 이 정의가 법이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라면, 두 번째 합목적성과 세 번째 법적 안정성은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수단으로서 합목적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먼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뒤에 우리가 2장에서 그 2장 기초법학을 하실 때 여기서도 똑같이 법 사상사나 법 철학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정의에 대한 부분은 법 철학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이 많이 예시가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을 통해서 정의를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정의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것은 같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균등하게 가질 것은 균등하게 가져야 되는 거고, 이 다른 것은 다르게, 이 말은 서로 다른 부분들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비례적으로 배분적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평균적인 정의도 포함되고 배분적인 정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투표할 때도 힘이 있는 사람이 뭐 선거권을 투표권을 2개 가져간다? 이건 아니죠. 또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2개 가져간다? 이런 건 아니죠. 절대적 균등이죠. 누구나가 표는 한 표씩 이렇게 가져가는, 이렇게 평균적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배분적 정의는 반대로 세금을 낼 때 이제 공법 간의 관계에서 많이 이제 요 대입이 되는데요. 배분적 정의는 세금을 낼 때 그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 내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소득에 비례해서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이렇게 배분적 정의, 이게 이제 정의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정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정의관에 맞춰서 라드불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의를 세우는 목적으로 법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한목적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거고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봉건 시대 때 군주 마음대로 법을 이거를 이제 통치를 할 때 법을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그래서 법의 이념은 크게 이제 이렇게 정의와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상호 대립하면서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법 해석할 때 제일 마지막 장에서 법의 해석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실정법 상에서 정의와 합목적성과 법적인 안정성이 어떤 대립을 하고 어떤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지 제가 판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사회 규범을 비교를 하면서 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먼저 관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도덕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관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보통 관행, 행위 습관, 행위 양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역이나 뭐 업종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지만 법은 국가기관에서 제정하고 누구나가 모두 적용이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습 중에서 관습법이라고 해서 관습 중에서 법적인 확신이 있거나 이게 이제 법으로서 흡수가 되고 통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관습법이라고 한다. 관습법에 관련된 그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2004년도 아마 그 노무현 그 대통령 시절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네,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게 뭔지 하면 이제 행정 수도를 옮기겠다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서울에서 행정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법이 우리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낸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낸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게 일종의 관습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우리 헌법전에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다라고 정해놓은 건 없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 서울은 수도였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일종의 서울 수도가 관습 헌법이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관습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고요. 자, 법과 도덕의 차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외면성, 내면성, 합법성, 도덕성, 강제성, 비강제성, 양면성과 일면성이 있다. 합법성이라는 건 뭐냐면 법을 우리가 할 때 그 법의 행위의 동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을 때 돈을 갚겠다는 의지로 갚는 거나 아니면은 소송을 당해서 강제 집행 당하기 두려워서 돈을 갚는 거나 이 동기가 사실 중요하지 않죠. 갚는다는 그 그 결과만 중요하고 반대로 도덕성은 그 의무의 동기가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법과 도덕, 법과 관습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자, 2절, 1절 이렇게 해서 법이란 무엇인가 1절은 마치고 2절은 이제 법계입니다. 법계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법의 계보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일본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의 법이 이제 독일 법을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의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크게 여기서는 지금 총 6가지 종류로 법의 계보를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대륙법과 영미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을 공부하시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대륙법이 어떻다, 영미법이 어떻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얘기인지를 어떤 내용인지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대륙법이라고 하면은 유럽 대륙에서 주로 보이는 법들입니다. 이 대부분이 유럽 대륙은 다 대륙법의 계보를 따르고 있고요. 이 대륙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고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이라는 거는 이제 법전이 있는 거죠. 실제로 법전이 있는 거고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유럽 전역들이 대부분 다 대륙법의 계보를 따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대륙법 전적인 대륙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고유한 양식들을 많이 이제 차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륙법이지만 약간은 변형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륙법은 이제 성문법인데 대륙법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법을 해석하고 또 법을 체계화시키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문헌법의 그 이제 특징의 하나죠. 그 다음에 영미법계를 보겠습니다. 영미법계는 이제 영국과 미국이 따르고 있는 그 계보인데 대륙의 영향을 아마 덜 영향을 받았고요. 독자적으로 고유한 법을 발전시켜 온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이. 그 영국은 판례법이라고 해서 법전이 없습니다. 여기는 불문법 국가거든요. 불문 커먼로라고 하는 일반법이 있는데 이거는 법전이 아니라 그 판례들을 쭉 정리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커먼로의 판례법을 영국에서 따로 있고요. 여기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시빌로라고 해서 대륙법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법전을 시빌로 또는 민법을 시빌로라고 하는데 커먼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무법에는 판례법이라서 선결례 구속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판례가 이제 그 이후에 사건을 구속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재판정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재판장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북유럽 법계 또는 이슬람 법계, 사회주의 법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라는 거. 법원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법원이라는 거는 법의 근원이라는 얘기고요. 이 원이라는 게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의 존재, 형식 또는 현상, 형태를 얘기하는데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라는 거는 상위법이 있고 그 상위법과 하위법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 바탕이 되고 그 아래 이제 법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정하는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 법인데 이 법은 헌법의 기본 기준을 세우고 이제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앙 정부가 만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법률을 기본적으로 해서 만드는 대통령령이라든지 뭐 시행령, 총리령, 부령, 각종 시행령들이 다 이 명령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정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헌법이 제일 세상위,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법원의 순위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국제법에서 국제조약이라든지 또는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법원의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도 된다. 법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뭐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또 실체법과 절차법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는 국내법과 국제법으로도 분류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만 알고 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공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가 공권력이 되는 부분이 이제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종류에는 뭐 헌법 또는 형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은 당연히 국가와 국민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한 법이기 때문에 헌법은 공권력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죠. 형법도 국가가 국민 사이의 죄와 벌에 대해서 규정을 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도 공권력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죠. 민사소송은 어떻습니까? 민사소송은 그 재판 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인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법원 여기는 이제 그 위치로서의 법원입니다. 이제 판사가 민사소송을 주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그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사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소송법은 공법입니다. 일반 사법은 가장 크게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민법과 상법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누구이냐 에 대한 구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라는 것은 그 권리 의무의 실체를 규정하는 법.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헌법이나 민법, 형법, 상법들은 다 실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법들은 실체법이고요. 절차법은 재판 절차 또는 뭐 집행 절차 이런 것들 그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송과 관련된 것들이죠. 또 민사집행, 집행과 관련된 것들, 또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이런 절차를 규정한 것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아마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주 그 단어들을 접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그 법률 용어라든지 단어가 낯설어도 계속 보시게 되면 익숙해지고 그럴 때까지는 계속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3번 국내법과 국제법은 이제 국내법이라는 건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 이런 것들은 다 국내법이죠. 이제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 또는 국제 조직 등에 관한 그런 규정을 한 법입니다. 국제법은 공해에 관한 협약, 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상호 간의 방위 조약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법이 되게 됩니다. 국제법은 따로 이제 저기 뒤쪽에서 국제법 그 장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또 법률 해석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죠. 그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하냐면 권리와 의무가 동반을 하게 됩니다. 권리와 의무. 우리가 뒤에 교재에서 이제 다시 좀 보게 됐던데 호의관계라고도 있는데요. 법률관계와 유사한 개념이 법률관계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 용어가 호의관계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한번 나왔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렇게 호의라는 거는 일방적인 거죠. 내가 그냥 좋아서 사교적인 의미로 그렇게 베푸는 거고 법률관계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그 관계가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면 부동산을 파는 이제 매도인과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냐면, 먼저 매도인한테는 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대금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반대로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매도인은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건네줘야 하는,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권리와 의무가 다 상존을 합니다. 매수인은 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냐면 목적물을 인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반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관계 안에서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동반한다라는 거. 이 권리와 의무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의무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 관계이고, 이 권리와 의무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이거는 다시 이제 민법 시간에 다시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고, 권리 의무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 법률 관계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동반한다고 그랬는데, 이 권리와 의무가 어떤 내용이냐? 권리라는 거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통설로 여겨지는 권리 법력설입니다. 권리라는 거는 법이 부여한 힘이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권리가 없는 거죠. 또는 법에 의해서 이 권리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권리는 법이 부여한 힘이다. 의무는 반대로 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이제 법률상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권리와 의무가 항상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항상 같이 존재를 하게 됐는데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경우가 있죠. 얘가 이제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경우죠.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형성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내용이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 좀 나오는데,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권리 관계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상대방이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합치가 돼야 변동이 되는데, 형성권은 그냥 일방적인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그 법률 관계, 즉 그 권리가 바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소권은 이 부분 다시 다 민법에서 다룰 부분이라서 가볍게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게 될 때,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된다.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그런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 가능하고, 그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취소권은 단순히 취소를 하겠다는 통지만 하면 취소가 돼 버리는 겁니다. 즉 형성권이죠. 내가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서 그거를 동의를 해야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바로 취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취소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착오에 의해서 또는 착오나 사기나 또는 강박에 의해서 맺은 계약들은 다 취소권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민법 시간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추인권은 뭐냐면 추후에 인정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대리권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이제 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부동산에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남편의 부동산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1억 원을. 이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남편은 전혀 이 부인한테 대리로 이걸 하라고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부인이 몰래 남편 인감증명서 떼다가 친구한테 1억을 빌리면서 여기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인권은 그 남편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할게. 그렇게 내가 대리권이 내 와이프가 아내가 나한테 대리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추후에 이거를 인정한다 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인정하는 이 추인권도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해제권은 아마 채권 시간에 민법에서 채권 그 파트에서 아마 다시 배우게 되는데 100만 원 주고 자전거를 구입을 하려고 100만 원을 줬는데 자전거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네, 불완전 이행으로서 바로 그냥 해제가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약을 자전거를 100만 원에 사기로 맺은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계약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소권, 추이권, 해제권 등을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의견 아니면 의사의 합치가 필요 없이 나의 일방적인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법률 관계를 뭐 변경시킬 수 있는 거를 이제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죠. 반대로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 뭐 청산인의 공고 의무, 등기 의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이런 것들은 다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민법 시간에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접 의무라는 게 있는데 간접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와는 좀 다르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강제 집행 당하기도 하죠. 의무를 이행을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 강제 집행 당하기도 하고 뭐 소송 당하기도 하고 가압류 당하기도 하죠. 이런 거죠. 하지만 간접 의무는 이런 것과는 달리 어떤 그런 벌칙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그 불이익만 당하는 거죠.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 의무 또는 상사 매수인이 목적물의 검사 하자 통지 의무 이런 거를 안 했다고 그래서 뭐 강제 집행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반대로 하지만 내가 그 하자가 있는 제품 물품을 받았을 때 이거를 변상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불이익만 당할 뿐이지 뭐 소송을 당하거나 강제 집행 당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래서 일반적인 의무와는 좀 다른 의미로 간접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권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권리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으로 분류를 하고 뭐 작용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내용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 또는 인격에 대한 권리, 뭐 가족에 대한 권리, 뭐 사원은 이제 법인 쪽에서 나오는데요. 네,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주제로 분류를 하게 되는 그 권리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요. 또는 작용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지배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물건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권은 이제 부동산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채권은 지배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행위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청구권은 어떤 걸 요구하는 권리죠. 형성권은 아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변경되게 하는 거. 자, 항변권은 내가 항변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타 일신 전속권. 이제 일신 전속권은 그 한 사람한테만, 예,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는 그 권리죠. 그 일신, 그 한 사람에게만, 네, 해당되는 권리를 일신 전속권이라고 합니다. 또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이제 권리가 경합되거나 또는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경합이라는 거는 사람, 그 권리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권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자, 임대차 종료 후에 그 임차인이 집을 반환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임대인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게 됩니다. 어떤 권리냐? 이제 그거를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임대인한테는 원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과 또는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 두 가지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권리의 경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권리의 경합은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임차인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면, 이제 반환을 받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손해배상은 두 가지다.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거.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라는 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그 운전자가 지나가는 행위를 치었다. 이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이 불법행위 책임. 고의는 아니겠지만 과실은 이제 실수로죠.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사람을 지나가는 행위를 치었으면 이제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까 이제 그 자전거를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해서 100만 원을 줬는데 자전거를 인도받지 못했다. 이러면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을 발생하게 되는 그 조건은 두 가지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책임. 두 가지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권리의 충돌하게 됩니다. 권리의 충돌은 아까 경합은 권리자에게 발생하는데, 충돌은 그 대상, 객체, 보통 객체는 대상인데 그 대상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의 부동산에 여러 다수의 채권자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객체는 이제 채무자의 부동산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A라는 채권자, B라는 채권자, C라는 채권자의 각각의 권리가 여기 객체에 존재하게 되면, 이때 이제 그 A라는 채권자와 B라는 채권자와 C라는 채권자의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만족을 시킬 수 있으면 충돌이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그걸 만족을 못 시키니까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우선순위를 꼭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에 소유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죠. 주인이 소유권은 하나만 있게 되는 거고요. 본권과 제한 물권. 제한 물권이라는 거는 그 본권을 이제 사용하는 거랑 또는 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예를 들어 건물에 저당권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다면 우선은 근저당이 제한 물권이 우선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도 그 근저당권은 계속 따라가는 거죠. 본권과 제한 물권이 서로 충돌할 때는 제한 물권이 우선이다. 반대로 제한 물권 상호간 근저당이 1번 근저당이 있고 2번 근저당이니까 있고 이러면 어떤 것입니까? 1번 근저당이 우선이죠. 성립 시기에 따라서 권리가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 상호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경매를 해보신 분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순위에 따라서 경매 배당이 되는데 각종 채권들은 뭐 그 시간적으로 우선해서 했던 채권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선으로 변제가 되는 건 아니죠. 안분 배당이 되는 거죠. 안분 배당. 그 비례에 따라 그 금액의 비례에 따라서 공평하게 n분의 1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채권 상호 간에는 채권 평등주의에서 안분 배당이 된다는 거. 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지배권이고 절대권이고 물권이 채권을 항상 우선을 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임차권 등기라든지 주택 임대차에서 전입 신고할 때 이런 것들은 채권이지만 확정 일자를 받고 하면은 우선순위에서 상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적용과 해석. 이제 법을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법의 이념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법의 이념을 아까 배웠었는데 법의 이념은 정의를 세우는 기본 방향이 정의를 세우는 그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수단으로는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된다. 법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할 때도 항상 이 법이 정의를 세우는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의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인지 또 너무 과잉 해석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유념을 해서 이제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 법적 안정성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법적 안정성, 법의 이념 중에 법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구체적인 타당성은 한 목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는 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항상 조화롭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례를 유명한 그 판례가 있어서 한번 이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고요. 피고는 딸과 아버지입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이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 그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주택 세입자로 임차인으로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그거를 임차인 계약은 딸이 한 거예요. 딸이 임차인 계약을 했는데
이제 5년의 그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제한주택공사 원고에서 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을 할 때 그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데, 근데 임대 계약서상에서 임차인은 딸이거든요. 그 실제 거주자는 이 아버지가 했고, 이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마 그 어머니를 아마 이렇게 간병하느라고 미처 하지 못한 걸 딸이 대신 임차인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은 출가 예인인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택자예요. 유주택자. 근데 이제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은 분양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집을 내놔라 명도 소송을 한 겁니다. 건물 명도 소송을. 1심은 자, 이 사건을 보면 뭐 법적 안정성을 따지면 임대주택법 상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그 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 거주자는 임차인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체적 타당성 또 한 목적성을 따지게 되면 임대주택법이라는 법이 지향하는 그 목적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한 그런 목적인데, 이렇게 따지면 분양 전환하더라도 실제 거주는 피고 우리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원래 그 법의 목적에 맞다라고 결정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법적 안정성을 따진다면 분양 전환할 때 여기 제외시키는 게 맞는 거죠. 법적 안정성을 따지면. 하지만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지게 되면 분양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건물 명도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는 게 법적 안정성에 의해서는 승소를 하게 되지만, 하지만 피고가 승소를 하게 되는 것은 한 목적성에 맞기 때문에 피고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임대차상의 임차인은 딸이고 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건물을 예, 명도를 해줘야 된다 해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고요. 자, 2심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판결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전고법 2006 나 1846이라는 판결인데요. 실제로 이 판결문이 제가 카페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 거지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안악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70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 안에 길간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자, 이렇게 해서 2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 즉 한목적성 사이에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돼서 그렇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자, 법학 일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법의 이념, 정의와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개가 어떻게 조화 또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지를 한번 쭉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법의 이념은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이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를 동반하게 되고 권리와 의무가 각각 경합하고 충돌한다.
자,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법의 적용과 해석, 자, 그리고 대륙법, 영비법. 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법학 일반 이론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1강은 우리 1장을 마치게 되고요. 다음 2장은 이제 기초법학입니다. 이 기초법학은 이제 법철학, 법사상사, 뭐 법사학, 법과 법사회학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그 주제만 한번 짚어보고 이 부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 주 금요일 날 기초법학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